저는 나와 너라는 책의 저자는 아닙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자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나와 너라는 책을 같이 또는 뭐 혼자서 읽으신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전 사실 이 마틴 부버를 뭐 전공을 했다든가 또는 뭐 마틴 부버의 연구를 깊이 했다고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많은 실망을 하실 것 같아서. 근데 마틴 부버를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뭐 전공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전 분명히 그런 사람은 아니고 또 제가 뭐 철학자나 교육학자도 아니고 뭐 그래서 마틴 부부가 전공이 뭐냐라고 얘기하기는 또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 정말 지금 이승우 선생님이 저한테 이 제안을 하셨을 때 이 강의를 제안하셨을 때 그냥 뭐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여러분들 말씀 듣고 보니 고민이 시작했다라는 후회 막급입니다. 아무튼 시작은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대에 뭐 어떻게 될지 지지못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뭐 소개를 드리면 지금 아마 이렇게 보면 얼굴이 보이나요? 마틴 부베 얼굴이? 보입니까? 네. 네네. 뭐 꼭 제 뭐 마틴 부부는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이고 독일에서 살다가 1938년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고 지금 뭐 1878년에 태어나서 1965년인가 죽지요? 정확하게 제가 1965년 그러니까 거의 한 87세 정도 이 마틴 부버라고는 제목의 이 책은 저도 사실 이 나와 너라는 책을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된 건 196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뭐 언제 정확하게 사서 읽은지 모르겠는데 아마 60년대 후반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때 뭘 알고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나와 너를 비롯해서 이 마틴 부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냥 관심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이 사람의 생애를 뭐 훑어보는 그런 좀 공부를 한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년 걸려서 뭐 대충 제 나름대로 뭐 노트를 하고 또 이 사람의 다른 책들 나와 너를 비롯해서 여러 책들을 읽은 소감, 뭐 독후감 정도를 뭐 적은 책이 이 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요. 이 책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성사라고 하는 최근에 뭐 이 홍성사가 조금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왜 뭐 무슨 노래 경연을 하는데 상금이 1억이었다나요? 뭐 무슨 그런 그 노래 경연이 한번 있었죠. 젊은 애들이 와서 그 노래를 뭐 쭉 이렇게 하다가 1등을 한 아이가 이재철 목사의 아들이라는 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예, 알고 계시니까 그 이재철 목사를 제가 뭐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분이 그 어떤 교파가 아닌 우리나라에 무슨 뭐 교회 교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파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단히 좀 이 초월교파적인 그런 그 기독교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일찍부터 이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출판사에서 뭐 제가 그 이런 마틴 부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마틴 부부 책이 마틴 부부에 대한 책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만 뭐 기독교 쪽이나 또는 교육학 쪽 이 두 쪽의 분들이 쓰신 책이라서 그러니까 좀 기독교적인 또는 교육학적인 그런 맥락에서 쓴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뭐 논문도 몇 편 있고. 저는 이제 이 그런 뭐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전 무교회가 아니라 무교입니다. 뭐 전혀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해서 사실 이 마틴 부부의 어떤 종교적인 측면 이분도 기독교는 아니죠. 유대교인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대교를 또 뭐 별로 공부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탓인지 몰라도 유대교를 하신 분이 이 책을 마틴 부부에서 뭘 쓰신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틴 부부에 대해서 이런 아나키스트라는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성사에서 이 책을 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마틴 부부에 대한 여러 책들, 논문들 또는 논의들이 있는데 아마 뭐 기독교적인 측면, 교육학적인 측면, 대표적인 그 두 주류라고 보이고 저같이 이제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마틴 부부를 생각하는 공부하는 이런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들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 마틴 부부를 접근하실지 또 생각하실지 또 제가 접근하고 있는 소위 아나키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이 강의 방식이 전혀 저로서는 생소한 생전 처음 하는 방식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두렵고 그렇습니다. 사실 마틴 부버 이 책에 처음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아까 그 마틴 부버 나와 너를 읽으신 분들이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몇 분이 하셨는데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살아는 같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 이 사람이 살았던 나라, 이 사람이 어떤 고민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와 너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라는 책을 뭐 분석하거나 그 책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난해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마틴 부버도 잘 모르고 쓴 것 같아요. 그 책을. 여러분 어떤 책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무슨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뭐 읽다가 집어 던졌다고 하셨는데 그냥 집어 던지지 마시고 그냥 찢어버리든가 아니면 불태워버리든가 그런 난해한 말도 안 되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60 만으로 69세고 우리나라 70인데요. 제가 무슨 책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당장 집어 던져버립니다. 내가 이해 못하면 이건 책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라는데 그러나 뭐 나와 너가 그렇게 허무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4시 뭐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나와 너라는 책을 정확하게 뭐 어떻게 어떤 뭐 책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릴 능력이나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주변적인 이야기 제가 느낀 거 이런 거 얘기를 할 참이니까 큰 기대를 하고 그동안 나와 너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는데 제 얘기를 듣고 이게 이것이다 뭐 이것이 나와 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에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책에 올바른 이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고 거기로 그 책에서 뭔가 조금 얻으면 다행이고 못 얻으면 그만이고 그런 거지. 어떤 책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의미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와 너라는 책에 대해서 주눅든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제가 마틴 부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런 인간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키가 별로 크지 않은데 제가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 수염이 소위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이 마틴 부버의 수염, 뭐 굉장히 수염이 길죠. 저는 여러분 내가 이 책을 썼을 때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수가 야, 네 수염 기르는 게 마틴 부버를 좋아해서 네가 수염을 기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어떤 교수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교수 상대 안 합니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 내 수염 기른 거하고 마틴 부버 수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제가 옛날에 무슨 김소은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뭐 10대 때 계속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다녔는데 정상적인 뭐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누가 물었답니다. 물었다나 아니면 자기가 무슨 썼다나 자기가 바이런을 워낙 좋아해서 바이런 흉내를 낸다고 그렇게 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 뭐 마틴 부버를 존경한다거나 숭상한다거나 뭐 크게 무슨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이 사람 수염하고 제 수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 수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제일 제가 싫은데 저는 정말 매일 면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서 그냥 수염을 기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어제 수염을 깎았어요. 머리도 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머리가 한 이 정도 되고 수염도 한 마틴 부버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긴 편에 보통 한두 달 정도 안 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어제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았으니까. 근데 마틴 부부가 수염을 기른 거는 여러분 저처럼 뭐 게을러서는 아니고 마틴 부부가 태어날 때 뭡니까 의사가 우리나라에도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무슨 뭐 술 먹고 뭐 이 아기를 산부인과 의사가 완전 미친 의사들이 많죠. 여기 의사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정신없는 의사가 어떻게 마틴 부부를 이렇게 끌어내면서 이 칼질을 잘못해가지고 마틴 부부 얼굴에 여기 입 쪽에 크게 상처가 났었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수염을 길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이 그냥 완전히 이쪽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마틴 부부가 이 수염을 기른 이유다. 제가 수염을 기른 이유나 뭐 별 볼일 없는 이야기니까 안 가져도 좋습니다. 전 여러분 마틴 부부만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평전을 좀 썼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이런 화가들이나 또는 뭐 시인들이나 뭐 이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평전을 썼는데 그 어떤 평전이든 간에 제가 무슨 뭐 그 사람들을 숭상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숭배한다거나 그런 건 전 딱 질색입니다. 마틴 부부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존경심도 없고 숭배심도 없고 이 사람이 대단한 무슨 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유대인으로서 나와 너라는 좀 괜찮은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제가
살고자 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 친구 비슷하게 저보다 뭐 나이가 훨씬 많고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만 제 친구 비슷하게 그렇게 마틴 부부를 대할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저에 대해서도 아까 어떤 분이 뭐 대단한 강의를 기대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기도문이라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강의를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마틴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나름으로 뭐 들을 만한 거 듣고 또 제 얘기 중에 그냥 팽개 쳐버리시고 팽개 쳐버리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읽던 남의 이야기를 듣던 항상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취하는 태도고 여러분도 그렇게 저에 대해서 뭐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틴 부부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선 뭐 시간이 조금 좀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코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이 마틴 부부의 이제 뭐 몇 가지 중요한 뭐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개념과 뭐 개념도 물론 이 사람 책 저서를 중심으로 이 사람 철학의 기본 핵심 키워드지만 우리 주변에 이 마틴 부부와 관련된 혹시 여러분 하시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왜 이 머리에 빵모자 비슷한 거 쓰고 왜 이렇게 그 머리 이렇게 이상하게 키우고 수염 기르고 새카만 옷 입고 뭐 또 이런 거다한 모자 쓰고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 유대인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봤죠. 우리나라에 잘 없죠.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경우가 있죠. 예. 여러분 최근에 저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제 생활이 바뀌었는데 텔레비전 같은 거를 뭐 거의 안 보고 텔레비전을 대단히 멸시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이제 이 집에서 이 텔레비전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 아이가 뭡니까?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상한 걸 저희 집에 심어줘. 뭐 그게 뭐 몇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그걸 심어줘 가지고 그걸 우연히 보다가 무슨 유대인 관련 그게 이름 제목이 뭐 슐레텔 뭐 가문인가? 슈테셀가 사람들 또는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베를린에서 이런 이 넷플릭스라는 이걸 뭐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유대인이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미국의 헐리우드는 뭐 유대인이 다 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도 그런 탓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 넷플릭스에서 유대인들 내 삶을 다룬 그런 그 드라마나 또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몇 편이나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보실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이 하시디즘 그러니까 이 이상한 그런 그 전형적인 그 전통적인 어떤 유대주의자 시오니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하시디즘 이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18세기부터 시작된 유대교의 한 교파인데요. 가장 어떤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어떤 그 유대교의 한 유파인데 폴란드에 시작이 되었죠. 그 유파의 그 하시디즘을 이 마틴 부부가 젊어서부터 평생토록 연구를 했고 하시디즘이 사실이 마틴 부부의 나와 너를 비롯한 마틴 부부의 사상에 기초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한 가지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하시디즘은 그야말로 유대교의 어떤 정신적인 가장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유대교의 이념을 갖는 유대교파인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보는 하시디즘의 현실, 하시디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하시디즘의 어떤 이야기는 그 어떤 뭐 하시디즘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리고 베를린에서라고 하는 이 드라마 한 가지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시디즘 공동체에 살던 한 여성이 그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교리를 믿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살아가는 한 여성이 너무나도 반인권적이고 그 하시디즘의 어떤 그 공동체가 그야말로 여성 멸시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탈출해서 남편이나 그 공동체에 있는 뭐 사람들을 피해서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도망쳐가지고 베를린에 가지고 숨어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이 이 드라마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드라마나 또는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어지는 하시디즘은 마틴 부버가 평생을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하시디즘에서부터 건져낸 나와 너라고 하는 공동체 이념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특히 젊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인, 반평화적인, 반여성적인 그런 공동체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 마틴 부부가 이건 좀 지금 보면 이거 무슨 돌아버린 말도 안 되는 하시디즘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하시디즘이 그렇고 또 한 가지 뭐 하시디즘 이야기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흔히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의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물 간 이야기인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 60년대에 이 초중고 60년대 70년대까지 저는 60년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그야말로 그래서 하루 종일 새마을노래 듣다가 거의 초중고 시절을 보낸 사람이 뭐 저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 아까 문영 선생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1962년에 이 박정희 여러분 이 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이 박정희 시를 비롯해서 뭐 이 소위 군사 정권이 이 만들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박정희 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 그 뒤에도 무슨 뭐 80년대까지도 뭐 그것도 뭐 전두환 씨의 동생인 전경환이라는 사람이 뭐 새마을 무슨 협회장이나 대장이나 뭔가를 하는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지고 거의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존속을 했죠.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이 여러분 마르틴 부버가 시작한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에서 시작을 했다.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은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 나와 너를 쓴 유대인 철학자가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소리를 써놨어요.
여러분, 제가 뭐 어릴 때는 잘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철들고부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박씨인데 미안합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을 이거 유튜브에 띄워달라고 지난번 이성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괜찮을지 모르겠고 경상북도 빼고 딴 데만 좀 띄워주시면 어떨까. 아무튼 이 새마을운동이 키부츠에서 나왔고 키부츠가 마르틴 부부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 70년 동안 뭐 어릴 때는 몰라 빼고 한 5, 60년 동안 마르틴 부부를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렇게 수없이 마르틴 부부를 사랑과 정오 속에서 존경과 멸시 속에서 마르틴 부부를 대해야 했던 이게 제가 저의 마르틴 부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아까 이 저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헤르만 헤세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뭐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무시했다가 욕했다가 밟았다가 또 최근에 와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헤르만 헤세 또 좋아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저같이 변덕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전 굉장히 변덕스러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전 그래서 뭐 누구를 평생 좋아했다. 지금 제 집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오로지 한 여성만을 한 남성만을 사랑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특히 어떤 저자, 어떤 필자 헤르만 헤세의 책을 어릴 때 참 좋아했다가 30대 내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이런 부르주아 취미의 책을 내가 왜 읽으라면서 막 책을 던져버리기도 했고 뭐 또 헤르만 헤세 또 좋아지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빈센트 반 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가 고백을 합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를 아마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두 번째 얘기하면서 마르틴 부부에서 또 다른 엉뚱한 얘기를 또 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뭐 치매 탓으로 돌릴 수도 좋고 변덕 탓으로 돌릴 수도 좋고 근데 저는 저의 변덕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좋아했다가 싫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평생을 좋아합니까? 뭘 평생을 한 여자, 한 지도자, 한 대통령 뭐 이런 것만 어떻게 그걸 다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 죽어도 이 종교인이 될 수가 없는 형편인데 키부츠 얘기하다가 헛소리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키부츠는 새마을운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른 지분 고치고 뭐 이런 별별 이런 것들이었지만 소득을 올리고 뭐 농촌 가게를 뭐 부자 뭐 만들고 이런 거였지만 키부츠 운동은 가장 그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그나마 단 한 번 실시할 수 있었던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도 없고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 육아, 공동 식사,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게 키부츠였습니다. 새마을운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아는데 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직접 키부츠를 가보고 키부츠에 대한 책을 읽고 해서 겨우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아주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뭐 이스라엘까지 가보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한 경험의 소산이니까 이건 믿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틴 부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유대인이고 마틴 부부가
1938년부터니까 거의 한 50대부터 한 30여 년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시작해서 65년까지. 65년이라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상당히 격렬하게 벌어진 그런 시점이죠.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 무슨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성적인 문제 아까 성적이와 이스라엘 국가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60년대에 그러니까 아까 새마을운동하고 기부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60년대에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그러다가 62년이가 그렇죠.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하고 비슷해요.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와서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단절하고 80년대에 와서는 이제 주로 아랍하고 여러분은 뭐 우리나라의 그 세대도 그렇습니다만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아랍 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쪽에 가서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그 당시 20대 30대들이 30대 40대들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가 아랍의 이른바 그 건설 붐이라고 할까요? 한국이 그 전두환 노태우 시절인데요. 이 군사 정권이 연장된 시기에 한국 경제가 그나마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 시대 때는 월남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는 80년대의 아랍 경기 때문이었죠. 그때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정상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아랍 쪽보다는 이스라엘 쪽하고 훨씬 우리가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아까 아랍 건설 붐 때문에 우리가 그 중동 경기에 이득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아랍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은 중동은 우리에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을 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꼭 좋게 이야기할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무 상관이 없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가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일본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알아먹고 더 이상 이제 중국이냐 일본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간 게 3년? 벌써 한 5년 됐구나. 한 5, 6년 됐는데 그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깃발을 날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태극기 3국의 깃발을 날리는 이 야릇한 풍조 야릇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 안 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랍 쪽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한 어떤 적대감 여러분 아마도 이 월남 전쟁에 갔다 온 월남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듯이 김추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월남 전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인 혜택을 줬습니다. 사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월남 전쟁의 탓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본이 전후에 경제 부흥한 것도 한국 전쟁 때문이지만 한국이 경제 부흥을 한 것도 월남 전쟁 때문에 남의 나라의 불행을 이용해서 다 돈 번 거예요. 그런데 80년대에 와서는 중동의 건설 붐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중동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여러분
아마 작년이죠? 작년도 아니에요. 올 초죠? 여러분 저기 저 대구에 아마 대구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다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의 어느 지역에 어느 대학가 주변에 이슬람 이 교당을 이슬람 기도소를 만드는 어떤 작업이 한 몇 년 전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지금 대구 그 지역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사건이 지금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터졌어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 이 동남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중동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이 기독교와 이슬람, 기독교와 이 유대교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뭐 이런 어떤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유대인이다라는 이유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아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또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와 뭐 정치적이든 뭐 외교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마치 이 미국 이상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의 무슨 대단한 무슨 우방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가본 바로는.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 한국 사람, 한국인, 신부, 목사, 수녀 뭐 외에는 기독교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가 여러분 물론 유대교를 믿었던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 상당히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종교예요. 같이 일신교지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일신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세 개의 일신교가 뭐 사촌 관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 시조로 되어 있는 그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뭐 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이슬람의 어떤 그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그 세 개의 종교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예루살렘이 그 세 종교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이 세 종교가 반목질시하고 있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뭐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뭐 유대교에서는 존재가 없다고 해야 될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진짜 다르다. 근데 기독교에서 신약과 함께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게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의 원형이 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독교의 어떤 신부든 목사든 항상 신약과 함께 구약의 이야기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뭐 제2의 조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유에서
깃발을 들고 나온다? 그건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그런 좀 그 한국, 아까 제가 이스라엘 그 마틴 부부에 대해서 변덕스러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하고 한국과의 관계, 대만과 한국과의 관계처럼 대단히 좀 이 변덕스러운 외교 관계를 겪어왔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저는 사실 이 마틴 부부 책을 쓰기 전에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름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70년대 80년대에 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서 이 사람에 대한 뭐 책도 좀 쓰고 이 사람 책도 좀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조금 이 마틴 부부와 관련돼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여러분, 이 기독교를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뭐 훨씬 더 그걸 상세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한 2500년 전쯤에 뭡니까? 이집트에서 뭐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일으킨 기적, 무엇입니까? 십계를 받은, 신호로 받은 모세가 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못 왔지만 아무튼 그 후세가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죠. 솔로몬, 다윗 이런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250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무슨 뭐 자기들 원래의 무슨 자기들 땅처럼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침략자였죠. 근데 그때도 모세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워서 무슨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는 그런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럼 몇십 년,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뭐 나라 역사가 별로 한 2, 300년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얼마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2000년 훨씬 넘게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세기 말에 헤르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유대 국가라는 책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에 19세기 말엽에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동관계 공히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종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부자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뭐 아랍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았죠.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원래 그 땅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이중계약, 말하자면 영국이 침략자인 영국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그런 계약을 함으로 해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 뒤에 아까 제가 마틴 부부도 1938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2차 세계 대전, 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대학살 당하는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벌어지면서 그 전에 1930년대에 유대인들이 대량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예. 아마 젊은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선생님 보셨죠? 예, 예. 예. 엑소더스, 폴리만. 모세의 이집트 탈출이 엑소더스입니다. 마찬가지 그 엑소더스의 배 이름을 딴 그 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그게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해주죠. 이게 1947년이에요. 1947년. 그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우게 해주면서 그 땅에 살던 2000년 이상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마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듯이 그 땅에 살던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쫓겨나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라 없이. 근데 여러분 1938년에 이스라엘 땅에 온 마르틴 부버는 처음부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2000년 이상 살아왔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키부츠처럼 니꺼 내꺼 없이 공동으로 공동의 그야말로 공동체 네가 이슬람이고 내가 유대교지만 그러나 함께 사는 그 사회를 마르틴 부부가 구상을 했습니다. 마르틴 부부가 원래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추방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마르틴 부부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마르틴 부부의 하시디즘이고 마르틴 부부의 키부츠고 마르틴 부부의 나완너입니다. 사실 마르틴 부부의 나완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척. 여러분 19세기 말에 아마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894년에 일어난 소위 아주 격렬한 반유대인 사건이죠. 반유대주의 사건이죠. 여러분 사실 유럽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다. 사실은 로마인들이 죽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죽였다라고 유대인 그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이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정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예수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뭐 단적으로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 같은 셰익스피어의 극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제대로 변변히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전노, 말하자면 전당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샤이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그 이득으로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이 은행 같은 것은 반기독교적인 거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은행에도 많습니다만 요새는 웃고 싶은데 잘 안 웃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네.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철두철미 유럽에서는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은 살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돈벌이를 못한 유일한 땅은 한반도다. 한반도 외에는 일본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벌이를 했대요.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에 여러분 중국 남쪽에 가보면은 유대인 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국에 와서도 이 수전노 노릇을 했는데 한반도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다. 아 대한민국. 그래서 뭐 우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좀 제가 지금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얼마 전 며칠 전 뉴스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그 아랍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뭐 중동 지역이나 특히 뭐 리비아나 시리아 쪽에 공격을 죽었다 그죠? 뭐 600만 명 이상이나 그렇게 학살당한 홀로코스트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그야말로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마틴 부버와 같이 어떤 팔레스타인의 가장 위대한 지성의 한 사람인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이 1인 1표 민주주의를 해서 같이 살자. 그리고 함께 살자. 저는 그게 마틴 부부의 공동체주의고 나와 너의 철학이고 에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그야말로 반인종주의, 인종주의의 벽을 넘어서서 함께 사는 휴머니즘의 사회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에드 사이드를 좋아하고 또 에드 책을 제가 뭐 한국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번역한 사람이고 에드 사이드를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한 사람인데 그런 사이드기 때문에 그런 사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마틴 부부를 제가 뭐 마틴 부부가 같은 맥락의 사람이었지만 아무튼 마틴 부부가 뭐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비주류로 배척당하고 마틴 부부가 물론 여러 자기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에서 죽기 전까지 65년 죽기 전까지 공생의 그러니까 아랍인과 유대인과의 공동체 공생을 끊임없이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든 탓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좀 기력이 없어져 가지고 말만 하고 글만 쓰지만 나와 너랑 책만 쓰면 뭐합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 나자빠지는데 쫓겨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마틴 부부 나와 너 책 나와 너 뭐 유대인끼리 나와 너 해라. 응?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렇게 주강을 하면서 이렇게 죽이면서 그런 점에서도 제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토대라고 할까요? 그 엄청난 근본주의적인 일부 기독교 세력들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틴 부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키부츠 이야기와 관련된 새마을 운동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상한 어떤 그런 숭상관념과 함께 우리가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너란 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와 너란 책도 여러분 마틴 부부만큼 이른바 드레피스 사건 그러니까 이 마틴 부부가 1878년에 78년이죠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한 6년 뒤에 물론 태어날 때도 마틴 부부가 태어날 때도 유럽은 대단히 반유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부부가 태어나고 몇 년 뒤에 6살 때죠. 1894년이니까 소위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이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인 프랑스 육군 대위를
독일 간첩이라고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한 10여 년 이상 이 드레피스 사건이 터지면서 유럽이 친드레피스와 반드레피스로 완전히 양분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뭐 진보와 보수가 양분되었다 그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친드레피스 반드레피스로 완전히 갈라지면서 반드레피스가 결국 히틀러로 연결되고 반드레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드레피스 쪽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는 유명한 글을 써가지고 뭐 그 새로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 우리가 보통 이 사회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 사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라는 개념이 실제로 어떤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인연에 대한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이념, 철학, 사상, 자신의 어떤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떠나서 인간이 그야말로 공정한 태도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라는 개념은 드레피스 사건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한 사람이 듀일겜 같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친드레피스 그러니까 드레피스를 옹호했던 반유대주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사회라는 개념을 만든 사회주의라는 개념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개념도 사회주의의 사회란 그야말로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특히 마틴 부버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마틴 부버가 키부츠든 이스라엘이든 어떤 공동체라는 개념을 쓸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족 또는 무슨 뭐 지역 뭐 동창회 무슨 학연 이런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다 떠나버린 그런 관계가 전혀 무관한 인간들의 어떤 공동체 인간들의 어떤 사회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 조금 뒤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마틴 부버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인 경험과 관련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네네. 이거는 농담이라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 예루살렘에 쫓겨났는데 그 집에 마르틴 부부가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제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 마틴 에드워드 사이드는 여러분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뭐 이집트나 그쪽 그 중동을 막 그 다니면서 미국까지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그 무역상인데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좋은 집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 이스라엘 이제 경국되고 난 뒤에 이 마틴 부부가 그, 그러니까 에드 사이드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가 살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뭐 집이 좋았고 마틴 부부가 그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우리로 말하면은 국립서울대학 같은 곳이죠. 유발 하랄이라고 최근에 왜 뭐 사피엔스 책을 쓴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있는 그 사람도 사회학과고 이제 마틴 부버도 초대 사회학과 가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사회과학 대학장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대학에. 그래서 거의 한 60 후반쯤에 뭐 빈집을 마틴 부부가 이제 들어가 살았는데 뭐 마틴 부부가 에드워드 사이드 집을 뺏어 가지고 산 건 아니고 집이 비었으니까 좋은 집이고 해서
마틴 부부가 살았고 뭐 아,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뭐 관련 무슨 에피소드인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마르틴 부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그 예를 들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뺏은 것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뭐 제가 조금 연구해본 바로는 찾아본 바로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 외에는 다른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예. 선생님, 저는 이제 그 교수님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그 유대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살았는데 유일하게 한국에만 없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한국이라는 사회가 대단히 인종주의적인 사회라고 평소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많죠. 뭐 일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뭐이 뭐 한국 사람들의 뭐 한국 사람들이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인종주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살 수가 없어. 이 조선 시대나 뭐 그 뒤에도 살 수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뭐 그런 혈통주의, 어떤 그런 민족주의, 그런 의미의 민족주의, 뭐 국수주의라고 할 정도로 쇼비니즘이라고 할 정도로 인종차별 의식이 심한 나라가 한국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을 못 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에 대해서는 또 전혀 차별을 하지 않고 뭐 흑인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우리 그 황인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런 말이 좀 무섭습니다만은 뭐 동남아 사람들이나 또는 뭐 중동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멸시하는 뭐 이런 태도. 흑인에 대해서는 뭐 피부색이 검다라든가 뭐 이런 이유로 멸시하는 태도. 같은 동양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물론 뭐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뭐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배타적인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뿌리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버의 책을 뭐 부부를 접한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시딤 쪽의 글을 보고 정말 부부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그래가지고 하시딤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시딤에 대해서 책을 읽은 거는 분도 소책에 나오거든. 1권인가 2권, 소책 1권인가 2권, 인간의 길이라는 건데 그 책을 보고 정말 이런 종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사는 거. 특히 지금 여기를 중시한다는 거. 나와 너에서도 아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를 중시하는 그런 사상은 정말 어떤 뭐 유대교겠죠. 하지만 기독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성당에 다니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면서 하시딤이 정말 좋고 요즘 정말 하시딤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쌤이 요즘 그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아니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하시딤 18세기
유대교 이 전통에서 하시딤 같은 그런 어떤 교파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제 동유럽, 특히 폴란드에서 이제 하시디즘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이 특히 동유럽 쪽의 공동체 사회, 그러니까 서유럽의 유대인들은 상당히 동화된 사람들인 반면에 동유럽의 유대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본래의 모습을 간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서유럽에서 출세하려고 그냥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반면에 동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의 어떤 전통, 이제 구약 성경을 비롯한 뭐 토라나 뭐 이런 거 유대교의 어떤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가졌던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기구처 말씀을 드렸고 했잖아요. 또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원래의 어떤 그 계획, 그러니까 마틴 부부가 생각하는, 마틴 부부는 물론이니와 원래의 하시디즘을 믿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하고자 했던 새로운 지상의 천국, 새로운 유대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존의 공동체에 자기들이 하시디즘으로 추구해왔고 실천해왔던 그 공동체를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고자 했던 거죠. 그게 마틴 부부의 믿음이었고, 마틴 부부와 따르는 다른 상당히 양심적인 지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시디즘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또 지금 현재 유대 그 학살 이후에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그 하시디즘, 그러니까 하시디즘의 교리가 믿음 그 원리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도 그 하시디즘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배타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닫힌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 그 여러분 좀 설명을 좀 오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디즘 사회가 그렇게 변형될 수밖에 없었던 점, 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난 뒤에 60년대 특히 70년대에 와서 아랍과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뒷받침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 교인은 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90% 이상은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 정신적으로 대단히 그러니까 이 하시디스트들은 그런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는 하시디스트는 6%밖에 안 되는데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고 이슬람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이념적인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거구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부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급격하게 보수화되어서 그야말로 히틀러를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국가주의, 민족주의자로 변형이 되어서 지금은 이스라엘도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 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진보 세력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랍 군대를 공격하거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도 이스라엘이 적어 유대인들에게는 100% 백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최초로 맞게 하면서, 그것도 몇 번이나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쫓겨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 몇백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자 지구라든가 서한 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이스라엘 변방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백신 차별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차별, 말하자면 우리나라 산발성보다 훨씬 높은 거의 뭐 콘크리트 20m 이상의 벽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벽을 치고 그렇게 막아놓은 그런 어떤 식의 극단적인 베타주의를 2년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하시디즘 극우 보수 세력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사실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 벌써 1948년 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벌어졌죠. 지금 벌써 한 60년, 70년 전쟁이,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벌써 지금도 오늘도 아마 폭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데, 끊임없이 폭탄이 터지고, 지하드라고 해서 자살 특공대 같은 것이 아랍 쪽에서 오고 이스라엘 쪽에서 그걸 또 막고 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악순환 속에서 이 하시디즘이 그렇게 일부 정치 세력이라고 할까요? 국가주의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용된 거는 사실인데, 이 마틴 부부는 철두철미 그런 국가주의, 그러니까 마틴 부부 주장한 키부츠도 반국가주의죠. 국가가 아닌, 중앙 집권이 아닌, 중앙 집중이 아닌, 그야말로 키부츠 사람들의 자치, 키부츠에 속한 공동체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면서 의사결정도 함께하는 그런 어떤 작은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형성해야 된다. 그런 유대 공동체, 유대 키부츠와 함께 아랍 키부츠, 아랍인 키부츠도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가 1인 1표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틴 부부의 이념은 이제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할까요? 배반당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마틴 부부와 같은 그런 아랍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존해야 된다. 벽을 다 허물고 함께 1인 1표로 정치적인 집단을 뽑고 지도자를 뽑고 정당을 형성하고 민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점. 에드워드 사이드는 바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마틴 부부와 에드워드 사이드는 생각은 같죠. 똑같았습니다. 아까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 집이 헤브류 대학 부근에 있기 때문에 가봤는데요. 집이 참 좋아요. 마틴 부부가 그 큰 집에 혼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같이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크게 저는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마틴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에드워드 사이드는 전혀 청년에 불과했죠. 근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제 마틴 부부는 알았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마틴 부부라든가 무슨 한나 아렌트라든가 이런 양심적인, 한나 아렌트는 이스라엘 건국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양심적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조차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런 사람이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왜 세워? 나라를 왜 세워? 왜 남의 땅에 2000년 만에 들어가지고
2000년 동안 다른 나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뺏어? 더더구나 우리가 600만 명을 학살당한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고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부부의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틴 부부의 그런 공동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그야말로 극성을 부렸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의 유럽 상황 속에서 이 마틴 부부의 나와늘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운명, 고통, 숙명 이런 것이 그 책에 녹아 있는 것이고 사실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뒤에도 마틴 부부는 사회과학 대학장으로서 사회과학의 가장 권위자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끊임없이 그런 공동체를 주장을 했죠.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읽어보신 분이 뭐 읽으라고 말씀 전혀 아닙니다. 별 볼일 없는 아주 형편없는 책이기 때문에 읽으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앞으로도 제가 이 책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이 책에 쓴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자랑을 할까 합니다. 한 가지니까 여러분 들어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아니라 공의체라는 말을 쓰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여기 서문에 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함께 하는 건 좋다. 그런데 같을 동을 쓰는 건 저는 별로예요. 공이체, 함께 할 공은 좋은데 다른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어떤 모임, 어떤 집단,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공이체입니다. 우린 여러분 공동체라 그러면은 생각도 같아야 되고 이념도 같아야 되고 아니면 다 나쁜 놈이고 원수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게 싫어요. 그렇게 마틴 부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다. 다 다르다.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마틴 부부가 생각한 나와 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 지금 형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 1장 마틴 부부의 성장, 마틴 부부가 나와 너라는 사상을 갖게 되기 전까지 이 책의 한 4분의 1쯤은 제가 그러니까 마틴 부부가 어떻게 해서 나와 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뭐 언론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 젊은 시절에 한 30대까지 이야기를 오늘 할 예정이었는데 하나도 못했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그 좀 성장과 또 어떤 사상을 갖게 되는까지의 어떤 배경 이런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조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이 뭐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뭐 기부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도 이 무슨 책을 좀 참고하시거나 또는 뭐 다른 뭐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오늘은 제가 그냥 막 횡설수설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정신 차리고 아주 강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부처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부처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기부처 완전히 망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부처가 점점 세산해졌다가 특히 기부처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떤 전초기지 비슷하게 타락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 뭐 흑인들이 이제 그 기부처의 이념에 공감을 해가지고 또는 뭐 가난해서 이스라엘에 왔던 사람들이 기부처에 가서 뭐 한 90년대쯤 되게 되면은 흑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흑인들과 동양인, 황인종. 백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여러분
왜 얼마 전에 그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그 힐러리한테 양보했던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 상원의원 기억나십니까? 네. 이 샌더스가 60년 70년대에 키부츠에 가서 샌더스의 어떤 그런 진보 사상은 키부츠에서 나온 겁니다. 샌더스가 키부츠에 맹렬한 그 예찬자였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암 촘스키라든가 뭐 많은 이 진보적인 어떤 인사들이 키부츠를 방문하고 키부츠를 찬양하고 키부츠의 어떤 그 굉장히 영감을 얻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 영화 중에 그 2005년쯤이니까 벌써 우리나라 개봉된 영화는 아닌데요. 내가 살았던 키부츠라고 하는 영화가 한 2005년 부산영화제에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키부츠에서 미쳐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그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키부츠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괴상한,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 생산, 공동 소비, 공동 생활이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낳자마자 스파르타처럼 애를 전부 공동 육아원에 맡긴다? 내가 어머니로서 또 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어떤 경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키부츠라는